채권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채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 채권 전략팀의 박종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권 시장에도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네. 그 청문회 이후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한 반면에 국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다고요. 네네. 네, 전반적인 동향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앨런 의장의 청문회 그 발언 이후에 미국채 시장은 고점 대비 금리가 좀 하락하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채권 시장은 여전히 약세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좀 목 상태가 안 좋은데요. 저도 그래요. 예. 예. 지금 우리 채권 시장도 제 몸 상태만큼은 조금 상태는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는 결국은 경기에 대한 회복세, 그런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이른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또 특히나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계속 그 선물 순매수를 가져갔다가 최근에 예상했던 대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자 손절 매도에 대거 나서면서 국내에서는 좀 미국 금리의 하향 안정과는 좀 다르게 금리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사실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매도가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외국인의 이 매물이 좀 부담스러운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최근에 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보이고 있는지 좀 그 이유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 9월 중순 정도의 선물 교체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약 11만 계약 정도의 순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11만 계약하면 이제 잘 안 와닿으실 텐데. 그렇죠. 국채 선물 한 계약의 가치가 이제 1억 원이기 때문에 11만 계약이면 한 11조 원 정도 되는. 상당하네요. 예, 상당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매수 베팅, 즉 금리 하락 쪽에 베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가격이 좀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손절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이후로 지금 한 9만 계약 정도의 물건을 다시 토해낸 상황이고요. 오늘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한 2,500계약 정도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재 선물 매도는 대부분 이 손절매 성격으로 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9월 중순 이후에 샀던 11만 계약을 일단은 다 좀 토해낸 다음에야 조금 매도세가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한 15,000계약 정도의 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러한 그 손절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좀 금리의 상승 압력은 좀 더 존재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추가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약 15,000계약 정도 된다. 이에 따라서 금리는 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FOMC의 의사록 발표입니다. 이에 앞서서 조금 전에 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또 연설문을 냈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비둘기화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실업률이 6.5%에 달성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런데 FOMC 의사록에서는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까요? 비슷할까요? 일단 이 10월 FOMC 자체에 우리 예.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 당시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좀 매파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0월 FOMC 언제 있었냐면 10월 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있었던 정부 폐쇄 효과가 조금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 10월 말에 있었던 FOMC에서는 정부 폐쇄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경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그동안 금융시장이 좀 긴축적이었다라는 어떤 문구들도 사라지면서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여전히 좀 매파에 향해 있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연기될 것 같지가 않은 이제 이런 어떤 FOMC로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사록도 아마 이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10월 말 이후에 금리가 상당 부분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의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앨런 그 지명자의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이어서 또 이 버냉키 의장의 그런 발언들 자체도 최근에 약간 완화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FOMC 의사록이 나온다고 해서 이 추가적으로 얘가 새로운 어떤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이 채권 시장 자체적인 수급 현황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뭐 연말로 다가가면서 사실상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은 크게 좀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예.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부담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부가 좀 현명하게 경쟁 입찰 물량을 좀 줄이고 비경쟁 입장을 계속 좀 늘려가면서 연말까지 발행 부담을 좀 많이 줄여줘서 현물 쪽에서는 좀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좀 관건이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그동안 국내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받아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또 증권사의 포지션 자체가 조금 무거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그 손절매가 좀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어떤 포지션 부담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게 수급상에서 연말까지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인도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추가적인 좀 약세 재료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같이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조금 불안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대외에서 다시 좀 금리 상승 압력이 좀 커진다면 같이 그 금리 상승 요인들이 함께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수급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앞서서도 외국인의 선물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동성이 자칫 잘못하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또 지난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옐런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였지만요. 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됐고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다지 변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게 네.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렇죠. 예, 다들 지금 뭐 미국 쪽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다소간의 조금의 어떤 톤의 변화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 현재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하게 되면 실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이른바 GDP 갭이 이제 플러스로 갈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전망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한은의 경제 전망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현실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국내 통화 정책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하반기 정도에 실질적으로 이 GDP 갭이 플러스로 가는, 즉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때 정도에는 아마 통화 정책의 기조에 어떤 변화를 조금은 고민해야 될 시기일 거고요. 또 그때 정도에는 아마 연준의 이 QE도 좀 끝나가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거론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내년 하반기요? 예, 예. 지금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요즘 한참 연간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는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채권 시장을 둘러싼 이렇게 대내적인 변수들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남은 11월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어떤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10월 말 이후에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일단은 하반기 금리 레인지의 상단 부분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저가의 매수세, 저가의 메리트는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급적으로 지금은 조금은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게 변동성 좀 커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긴축으로 가는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고 다소 좀 후행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금리 상단은 어느 정도 좀 지켜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월말까지 뚜렷한 어떤 지표라든가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월말로 어떤 그 전망 그 시기를 한정시켜 본다고 한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정도 수준에서 금리 박스권 상단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다시 조금은 박스권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런 하향 안정화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길게 보면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되 채권은 어차피 이자를 수취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 현재 금리 수준대에서는 채권을 사야 되는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매수를 검토해볼 만한
레벨대에 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의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박종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